이번 장마는 그야말로 예측 불가입니다. 새벽에는 곳곳에 호우가 쏟아지다가 한낮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이런 하루에도 날씨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중부와 호남 등을 중심으로 다시 200mm 넘는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불어난 물이 하천을 가득 채운 채 거침없이 흘러갑니다. 수위가 높아지면서 물살도 한층 빨라졌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남 금산에는 시간당 58.4mm의 폭우가 쏟아지며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 영동과 서천, 전북 군산과 무주에도 시간당 4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비구름이 빠르게 동쪽으로 빠지면서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쳤지만 곧바로 폭염의 기세가 살아났습니다. 비가 갑자기 많이 와서 바지도 다 젖고 몸도 다 젖고 해가지고 좀 찝찝했어요. 근데 낮에는 또 이렇게 햇빛이 강해서 땀도 많이 나고 날씨가 좀 많이 찝찝한 날씨인 것 같아요. 영남 등 남부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과 전북 등 전국 곳곳으로 확대됐습니다. 한낮에 전북 정읍 태인면은 35.1도, 부안 줄포면도 34.8도까지 올랐습니다. 높은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해져 경기 여주 가남읍의 체감 온도는 35.8도, 광주 34.5도, 경주 34.3도를 기록했습니다.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전국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서울도 올여름 첫 열대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또다시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예보됐습니다. 더운 열기 위로 정체전선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오늘은 중부까지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충남과 전북에는 2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충북에도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정체전선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한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정체전선이 크게 이동하는 대신에 한 군데 머무르게 되면서 비구름대가 고정돼서 영향을 주게 되겠는데요.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걸로 보여 침수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걸로 보여 이번 장마는 호우와 더위를 동시에 대비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다 보니까 저지대나 반지하 주택에 사시는 분들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에선 차수판과 차단막 등을 동원해서 침수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하천 주변의 자리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 우려가 큰 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반지하 주택 창문에 빗물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판이 설치됐습니다. 무섭죠. 지금 여름 장마철만 되면 무섭죠. 물이 여기 넘칠까 봐. 그래서 이제 여기 개천에를 계속 들락날락하죠. 저기서 또 혹시라도 물이 넘쳐서 들어올까 아니면 역류가 될까 뭐. 하천 범람에 대비해 동네 전봇대 곳곳에는 침수 감지 알람 장치도 부착됐습니다. 일정 수위 이상 물이 차오르면 경보음이 울려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벌어줘서 최대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설치하여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습 침수 구역인 광명시 주요 지하차도에도 알람 장치와 차단막이 마련됐습니다.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진입로를 막아 통행을 차단합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경기 광명시 주택 30여 곳과 전봇대 10여 곳, 지하차도 7곳에 이 같은 침수 방지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반지하와 같은 주거 환경소에 계신 분들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광명시는 빗물이 하수관으로 막힘없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관내 3천여 개의 빗물바지 청소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을 상대로 방산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단순한 무기체계 거래를 넘어 함께 만들고 함께 운용하는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국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포럼 기조연설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 국방비의 55%, 최대 시장 관계자 1000여 명 앞에서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쪽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을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된 불확실성의 시대로 규정하고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행동과 빠른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는 나토에 손을 내민 겁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를 함께 지켜온 나토의 파트너라며 방산협력 관계 격상을 제안했습니다.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하고 함께 생산하며 함께 운용하는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으로 격상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캐나다가 60조 원대 신규 잠수함 사업자로 한국 대신 같은 나토 동맹국인 독일 기업을 선택한 가운데 단순히 무기를 거래하는 현재 수준을 뛰어넘는 미래 연대 비전을 제시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나토 사무총장도 만나 한 나토 관계 증진 필요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 IP4에 속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대표들과는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참석 이틀째인 오늘은 방산 등 협력 가능성이 있는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추진합니다. 함께 이곳에 와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깜짝 만남 또는 회동이 성사될지도 주목됩니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현지 시간으로 7일 약식 회동을 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 수주가 불발된 직후에 이뤄진 정상 간의 만남인데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앙카라 현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고요. 한국과 캐나다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지난 주말 카니 총리의 요청으로 통화를 했고 캐나다 측은 각별한 예우를 갖춰 선정 결과를 사전에 우리 측에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참석했는데요. 동맹국을 향해서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미국이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 꺼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동맹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정상회의 시작부터 기선 잡기에 나섰다고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튀르키예 앙카라에 도착하자마자 동맹국들을 향한 불만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이란 전쟁 당시 이탈리아와 독일, 프랑스 등이 미국을 돕지 않았다며 서운함을 드러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Italy turned us down, and Germany turned us down, and France turned us down. And it's okay. But, you know, why are we spending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they're not there for us?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향해서도 이란 전쟁에서 미국 편에 서지 않아 매우 기분이 나빴고 관계가 틀어졌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반면 개최국인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해서는 환상의 궁합이라며 극찬했습니다. 튀르키예가 이란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종전 과정에서도 협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 봄 유럽 주둔 미군을 3분의 1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미 CNN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획은 일단 보류됐고 미 국방부는 유럽 내 미군 배치에 대해 6개월간 검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럽 주둔 미군 병력을 추가로 감축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지켜보겠다며 유럽의 태도에 따라 추가 감축 여부를 결정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진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린란드 문제도 또 꺼내들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의 자치령, 그린란드 문제 역시 나토와 자신의 관계를 약화시킨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나토가 미국의 그린란드 편입 시도에 반대했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린란드는 미국의 매우 중요한 지역인 만큼 미국이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And it's surrounded by China ships and Russian ships. And that's not going to happen. The ships, it's not going to happen. It was Greenland that, and it continues to be, that should be controlled by the United States, not by Denmark. 이에 대해 역시 앙카라를 찾은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동맹들은 서로의 주권을 존중해야 하며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곧 해결될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모두 좋은 통화를 했다며 두 정상 모두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I think there's something, you know, I settled 8 wars, and I think we're going to be settling, and I think they are going to, I think we're going to get it settled, hopefully soon. 네, 나토는 트럼프 대통령을 의식해서 대규모 무기 계약을 공개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향후 5년간 동맹국들이 무인 항공기 대응 역량 강화에 400억 달러, 약 61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종이 호랑이라고 비판하면서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온 만큼 늘어난 국방비를 실제 전력 증강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각 회원국들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잇따라 국방비 증액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쟁점인 방위비 분담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앙카라와 이스탄불에서는 나토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고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과 충돌한 뒤 연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오만 쪽의 항로를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민간 선박 3척이 잇따라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핵심 중재국인 카타르의 선박까지 처음으로 공격했는데 폭발할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카타르 선적의 LNG 운반선이 화재에 휩싸였습니다. 기관실 쪽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폭발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승무원들은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지난 2월 말 전쟁 발발 후 중재국인 카타르의 선박이 공격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이란을 향해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카타르 LNG선 외에 다른 유조선 한 척도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격과 관련해 이란 당국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란 국영방송은 미 해군의 지원을 받아 오만 쪽 항로를 이용하려던 유조선이 경고를 여러 차례 무시해 공격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유조선 한 척이 추가로 미확인 발사체의 공격을 받아 24시간 동안 3척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신경전 속에 선박들의 불안감도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 장례 기간에 이루어진 이번 공격은 강경파인 혁명수비대의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이 잇따라 탈출하면서 현지에 남은 한국인 선원은 17명으로 줄었습니다. 남아있는 한국 선박은 피격으로 수리 중인 나무호를 포함해 2척으로 수리와 선적이 끝나는 대로 해협을 빠져나올 예정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유조선 피격을 문제 삼아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면제를 철회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7일 이란산 원유의 생산과 인도, 판매 허용을 위해 지난달 21일자로 발급했던 60일짜리 임시 일반 면허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60일간 후속 협상을 하는 기간에 면제하기로 했던 이란산 원유 제재를 보름 정도 만에 되돌린 겁니다.
미 정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의 행동에 대해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당권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자신을 겨냥해 자기 정치한다고 비판한 김민석 전 총리 발언을 하루 만에 되받아쳤고 각 진영의 의원들까지 가세하며 계파 갈등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이번 주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거로 관측되는 정청래 전 대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리며 김민석 전 총리를 정조준했습니다. 현직 국무총리가 당대표가 로망이란 발언을 한 거야말로 대표적인 자기 정치 사례라며 자신을 겨냥해 자기 정치의 폐해라고 비판한 김 전 총리 말을 그대로 돌려준 겁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생각합니다. 총리는 국정에만 전념해야지. 네거티브하지 않겠다, 동지의 언어만 쓰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공세태세로 전환한 건데 가장 먼저 당대표 출사표를 낸 김 전 총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대표 체제가 이제 평가를 받을 때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로 자기 정치의 폐해인가에 대해서 이제 토론하고 당원들이 평가할 시간은 이제 돌아왔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이유를 밝히라며 압박에 나선 친청계 의원들을 향해선 국민의힘에서 하는 말인 줄 알았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등도 가세하며 계파 간 충돌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엇박자를 낸 지도부를 교체하는 것이 시대 정신이라며 정청래 전 대표를 압박했고 출마를 검토 중인 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김 전 총리를 향해 이현주 의원과 합당 흔들기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누구냐고 재차 따져 물었습니다. 송영길 의원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출마 선언을 예고하면서 당권 레이스에는 더욱 속도가 붙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정 뒷받침 의지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후보별 선호 순서를 적는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고 청년 최고위원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선호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키고 그 표를 다음 순위 후보에게 합산하는 방식으로 결선 투표 없이 당선자를 정하게 됩니다. 전당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40여일. 선호투표제 도입으로 3파전이 예상되는 각 후보의 셈법도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선거 뒤에 본격적인 징계 심의에 착수를 했습니다. 당내 반발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맞불 제소까지 예고됐지만 당권파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일이 아니냐며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윤리위 회의 다음 날 둘러앉은 대한과미래 소속 의원들의 첫 일성은 좌시하지 않겠다였습니다. 내부 총질을 넘어선 재발등 찍기다. 중병에 걸린 환자가 왜 민간요법에만 의지하려 하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수 국민의 인식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할 시에는 대안과 미래가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징계 대상자로 지목된 의원들은 장동혁 대표를 직접 겨눴습니다. 장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려 최후의 카드를 쓰고 있는 것 같다. 제발 이성을 되찾으란 충고가 나왔고 박덕흠 국회 부의장 낙선 종용 의혹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조경태 의원은 아예 장 대표를 맞불 제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작 그 심각한 해당 행위자는 국민과 당원에게 거짓말을 한 장동혁 대표 당사자이지요. 정점식 원내대표도 징계 대상과 수위에 대해 당원과 국민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진행에 힘을 실었지만 당권파는 중대하고 명백한 해당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어떻게 잘못이냐며 또 기강을 강조했습니다. 대안도 미래도 없는 세력이 또 고장난 레코드처럼 지도부 흔들기에 나섰습니다. 윤리위는 당내 현안과 관계없이 정해놓은 일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70건에 달하는 접수한 건을 검토하는 것으로 첫 회의를 시작했는데 징계 개시 여부나 다음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위는 이후에도 속도전 대신 신중한 심사에 초점을 맞춰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거로 보입니다.
지난해와 같은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깊어진 당 내용을 수습하긴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는 은폐 지시가 경찰 내부에서 있었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산경찰서 압수수색을 강제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장윤기 사건을 주도했던 경찰 수사팀장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검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수사팀장과 팀원은 물론 광주 서부서 경감인 장윤기 아버지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어떤 물품 확보하셨습니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검찰은 장윤기 부친과 수사팀 유착에 상부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윤기 범행 바로 다음 날 수사팀원이 장 씨 부친과 통화하며 당신이 경찰인 걸 모르게 하란 윗선 지시가 있었다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제 긴급 체포된 광산서 소속 수사팀장 A씨는 가장 먼저 구속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A팀장은 오늘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납치 범행을 입증할 핵심 물증인 장윤기 차 안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차량 감식 장면을 촬영한 영상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케이블 타이는 잠시 취재진에게 공개된 장윤기 차량에서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지만 수사팀이 장윤기 부친에게 차량을 넘긴 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청은 A팀장을 직위 해제하고 당시 광산서장과 형사과장, 팀원 등 6명을 대기 발령해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장윤기 자취방에 있던 리얼도를 폐기한 장 씨 부친 역시 대기 발령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팀을 27명 규모로 확대했지만 부실 축소 수사에 증거인멸, 은폐 정황까지 파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장윤기 아버지의 증거인멸 정황이 아주 명확하게 포착이 됐지만 친족 특례에 따라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처벌은 안 돼도 자체 징계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일 때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인 경찰관 장무경감은 아들의 자취방에서 훼손된 성인용품 리얼도를 여러 조각으로 해체해 폐기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장윤기의 신상이 공개된 뒤엔 아들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불태워 없앤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장 경감이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또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증거를 없애면 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가족을 위해 이같이 행동한 경우엔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를 뒀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인 가운데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다며 자체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목적과 내용, 대상 등이 서로 다르다며 감찰 결과에 따라 공무원법, 경찰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사팀이 장 경감에게 영장 신청 계획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정황까지 드러나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나섰습니다.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일 때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한 겁니다. 현재는 경찰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경찰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징계 등의 처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선제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부서에서 퇴출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현행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용하면서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분석해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대형 투자사 세 곳이 나스닥 상장을 앞둔 SK하이닉스에 최대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예고했습니다. 삼성 SDS 노동조합이 출범 하루 만에 전체 임직원의 과반을 조합원으로 확보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글로벌 빅테크 최고 경영진들이 참석해 억만장자의 여름 캠프로 불리는 미국 선밸리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AI와 로봇, 소프트웨어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사와 상생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그룹 계열사 간 상표권 사용료 거래에서 부당한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임차 점포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현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3분기 연속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엔비디아와 애플을 제치고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지난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 매출은 171조 원입니다. 지난해 2분기보다 영업이익은 무려 1810% 넘게 많아졌고 매출은 129% 늘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근 3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 기록을 새로 썼고 2분기 영업이익만 놓고 봐도 삼성전자의 최근 3년치 영업이익을 모두 더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마저 뛰어넘어 전 세계 민간 기업 가운데 분기 영업이익 규모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변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 충당금으로 먼저 빼놓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할 경우 실제 벌어들인 2분기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계 1위 100조 원대 영업이익은 인공지능 시대 수요가 폭증한 반도체에서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를 시작으로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를 추격하며 고부가 제품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분기에만 50% 넘게 가격이 뛴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 상승이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메모리 3강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80%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정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이었던 메모리 가격 급등세가 3분기부터 다소 꺾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메모리 원가 부담이 커진 가전제품 제조사들이 소비자 판매 가격을 올리면서 전체 소비 자체가 위축되고 결국 메모리 수요도 점차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메모리 공급 부족을 틈타 바짝 추격하는 중국 메모리 업체도 관건입니다.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고 또 그다음에 양쯔 메모리,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서서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이 점유율을 지금 한 9%, 10%까지도 좀 넓혀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모든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의 전망대로 올해 영업이익 340조 원을 돌파해 연간 실적 기준 세계 1위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변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지만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주가 대부분 급락하면서 코스피는 7,00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실패하면서 조선주가 급락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류환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올해 2분기 실적 발표가 코스피 반등의 전환점이 되리라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고점에서 팔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 폭탄에 장중 10% 가까이 빠지다 개인의 저가 매수세로 낙폭을 줄여 6.9%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6.1% 하락하는 등 반도체뿐만 아니라 대형주 대부분 하락하며 코스피는 4.9% 내려 사흘 만에 다시 7,00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올해 16번째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올해 6번째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을 때도 주가는 당일 하락 다음 날 상승 그 다음 날 하락하거나 이틀 연속 상승하다 다음 날 하락하는 등 반드시 오르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대가 컸던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서 우리 업체가 실패한 점도 조선주 급락을 불러오며 코스피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증권가에선 다음 달 미국 빅테크의 2분기 실적까지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AI 과잉 투자 우려가 촉발한 코스피 하락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익 전망 호조에 대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궁극적인 주가 흐름은 7월 말로 예정된 미국 어닝 시즌에서 미국 AI 투자 기업들의 향후 투자 계획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나흘 만에 순매수를 했지만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에 밀려 1.9% 내린 831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가 13거래일 연속 이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1,528.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내립니다. 특히 중부와 호남 등을 중심으로 200mm가 넘는 비가 예보된 가운데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방산 시장을 상대로 K방산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무기 체계를 함께 만들고 함께 운용하는 방산 파트너십 2.0을 제안했습니다. 장윤기의 부친이 현직 경찰인 걸 모르게 하라는 은폐 지시가 경찰 내부에서 있었던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된 수사팀장은 오늘 구속 기로에 섭니다. 오만 쪽 항로를 이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민간 선박 3척이 잇따라 이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핵심 중재국인 카타르의 선박까지 처음으로 피격됐는데 폭발의 가능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네, 다시 날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내일까지 최대 20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습니다. 출근길에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부터 강한 비가 시작됐는데요. 자세한 장맛비 상황을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습니까? 네, 인천 옹진군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경기 서해안과 충남 북서부, 강원 일부 지역에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된 가운데 수도권과 충남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돼 내일까지 충남과 전북에 최고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경북 일부 지역에 최고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고 특히 오늘 밤 사이에는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물벼락이 떨어지겠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후텁지근한 날씨도 계속됩니다. 지난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를 방불케 하는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4.5도, 청주 26.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비가 내리며 폭염특보가 일부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무덥겠는데요. 서울 27도, 광주 29도, 대구 32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굉장히 논란이 큰 법안이죠.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 유포에 대해서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첫날부터 표현의 자유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는데요. 국민의힘은 헌법 소원을 예고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국민의힘은 분명한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 거짓이고 혐오 표현인지를 국가 권력이 가려내겠다는 선언이라면서 조선시대 연산군의 신원패에 빗댔습니다.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습니다.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원패를 채우고야 말았습니다. 이미 정부 여당이 고등학교 야구부 응원구호부터 아이돌 사투리 한마디에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며 결국 정권 찬양만 남는 독재 국가를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제는 사투리도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어요. 일종의 지금 본인들과 생각이 다르면 이 성역화하면서 그거 지금 입틀막 아닙니까? 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미 독일과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 불안만 키우는 게 야당의 태도냐 발끈했습니다.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입니다.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토론은 당연히 보장될 거라면서도 악의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선 적극 신고 고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허위 조작 정보는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발견하시면 민주파출소를 비롯한 신고 창구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보이콧 상황 속에도 여야 간 추가 협의를 요청했지만 원구성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법원이 내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대법관 소수가 심리하는 소부 사건 선고가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유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이 내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법정에서 법원 장비로 촬영이 이루어지고 곧바로 방송사에 송출되는데 기술적 사정으로 초단위 지연은 생길 수 있지만 사실상 생중계나 다름없습니다.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4명이 심리하는 소부 사건이 생중계되는 건 이번이 최초입니다. 다만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고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라 상고심 법정에서의 윤 전 대통령 모습을 볼 수는 없을 전망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 측의 중계 신청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자체보다 정치적 의미가 두드러질 우려가 있다며 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3부가 맡은 이번 사건 상고심 주심은 이수견 대법관입니다. 다만 통상 선고를 진행하는 건 재판장이라 당일 주문 낭독은 이흥구 대법관이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 소부 선고는 주문만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수지만 사상 첫 생중계인 만큼 재판부가 법정에서 이유 낭독까지 진행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2심을 거치면서 징역 7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최종심의 관전 포인트를 신기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체포방해 재판 1, 2심 내내 최대 쟁점은 공수처의 수사권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 위반과 수사 착수 과정을 근거로 들며 공소 기각을 주장해왔는데 1,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중간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공수처법 제47조가 준용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도 관할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전제가 되는 만큼 대법원에서 이런 판단이 확정되면 해당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부분은 1, 2심의 판단이 약간 갈렸습니다. 2심이 혐의를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촉박하게 받았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는 단순히 연락을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현실적인 참여 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1심에서 무죄였던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도 단정적인 표현 사용은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취지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만약 상고가 기각된다면 12.3 비상계엄 정점에 대해 처음 나오는 확정 판결이 됩니다. YTN 신기입니다. 7월 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8.17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송 의원은 이 자리에서 2030 세대 없이는 2030년 대선은 없다며 청년 표심의 중요성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고민정 의원도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세대교체 메시지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최다선이죠. 6선 조경태 의원이 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징계 심의를 규탄한 뒤 장동혁 대표 재소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후 윤리위에 징계 요구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인데요. 조 의원은 당내 국회부의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박덕흠 부의장 낙선을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재판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안 의원은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 인물로 내란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 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오늘 구속기로에 섭니다. A팀장은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고 감식 장면을 촬영한 영상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부산시장 선거에서 테러 자작극 의혹을 받는 정의한 개혁신당 후보가 오늘 구속갈림길에 섭니다. 정 후보는 지난 4월 부산 금정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다가 지나가던 30대 운전자 A씨가 던진 음료컵에 맞고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그런데 컵을 던진 A씨와 정 후보가 사건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자작극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튀르키예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사무총장과 초청국 대표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앙카라에 도착한 뒤 첫 공식 일정으로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화로 두어 번 통화했는데 직접 뵙기는 처음이라면서 반갑다고 말했고요. 루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루터 사무총장은 특히 한 나토 관계가 강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대통령이 노력한 점에 대해서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등 우리와 함께 나토 인도 태평양 파트너 4개국인 IT4 대표들과도 회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오랜 낭수계인 튀르키예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엔 비상이 걸렸는데요. 안 그래도 삐걱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유투건 기자입니다. 튀르키예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판매 검토라는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And Turkey's been in many ways much more loyal than other countries that we think would be loyal. So yeah, it's something certainly we would consider. It's a great plane. 튀르키예 측은 한 발 더 나가 이미 약속을 받은 상태라고 못 박았습니다. Biz 5 uçağı da sözünü aldık ve Sayın Trump'ın bu konuda bize ayrıca F-35 도입은 튀르키예의 수건이었습니다. 애초 공동개발에 참여해 100대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일기였던 2019년 뒤늦게 퇴출당했습니다. 러시아산 방공 시스템을 함께 도입하기로 하면서 미국에서 기술 유출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권이기 들어 꾸준히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를 개선한 끝에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중동에서 유일하게 F-35를 운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튀르키예 정권을 비난하며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It's a regime that's infected with
the Muslim Brotherhood, which hates the United States. It would destroy the power balance in the Middle East. 실제로 중동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튀르키예가 F-35까지 보유할 경우 군사적 우위의 상당 부분을 상실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도 F-35를 도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We're going to sell them F-35s. That's the end of the question, I guess. 트럼프 대통령의 F-35 판매 계획은 관련 규제나 미의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만큼 아직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F-35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유튜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러시아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나토 가입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군사작전 목표 달성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로 400대 넘는 드론을 보냈습니다. 또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와 크림반도를 잇는 해상 보급로에서 연료를 나르던 그림자 선단을 이틀째 공격했습니다. 러시아 최대 정유시설인 옴스크 정유공장에 이어 군산복합체 공장 2곳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장거리 드론을 앞세워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과 보급로를 노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의 전과를 앞세우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Do you really believe it would be right to live outside NATO, a country and a people with this level of defensive capability? And it does make sense for these capabilities to become a part of the alliance's collective defense. 또 방공부문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가 직접 패트리언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어모으려 공세를 강화하자 러시아는 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며 비난했습니다.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этого конфликта политико-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и средствами. И лишь в отсутствии готовности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заниматься мирным урегулированием специальная военная операция продолжается до полного достижения наших целей. 페스코프 대변인은 또 실무 채널을 통해 미국과 접촉하고 있다며 미국의 중재 노력이 성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정유시설 등을 집중 공격하면서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채 도네츠크 등지에서 민간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4년 넘게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계기가 마련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중부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단 민간 선박 피격이 발생하자 이란에 대한 강력한 공습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구체적인 공습의 규모, 표적 같은 것들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군 측은 이란의 민간 선박 공격은 부당하고 위험하고 휴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란 매체들은 남부의 항구 도시인 시리크에서 여러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선박들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에 대한 한시적인 제재, 면제 조치도 철회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공습까지 나선 건데요. 중동의 이 종전협상 다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 같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들어온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군이 총력 지원했던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수주전이 나토 회원국인 독일의 승리로 일단락됐습니다. 정부는 국산 잠수함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는데요.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선 여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정부는 최대 60조 원 규모 캐나다 잠수함 건조 사업을 따내기 위해 지난 1년간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3,600톤급 도산 안창호함이 사상 처음으로 태평양을 횡단해 캐나다 해군과 연합훈련을 했고 수조 원대 산업 투자 제안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70년 넘게 다져진 나토 동맹의 벽은 높았습니다.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 잠수함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독일산의 호환성과 우리 군이 경험하지 못한 북극해 작전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독일은 같은 나토 회원국인 노르웨이와 손잡고 잠수함 조기 인도를 약속하며 우선 협상권을 따냈습니다. The German government, the Norwegian government have offered, and this works, to make available some of their slots in the production of these submarines so that we can receive submarines earlier. 정부는 불리한 환경에서 선전했다고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국산 잠수함의 우수성을 세계 시장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또 다른 기회의 문이 열리길 기대했습니다. 과거 노르웨이 수출 실패를 딛고 폴란드에서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던 K2 전차 사례가 재현되길 바라는 분위기입니다. 장거리 항해 능력과 운영 안정성을 검증하는 등 K방산의 역량을 글로벌 시장에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집권 이후 유럽 내 안보 결속은 갈수록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유럽연합에선 유럽산 무기를 우선 구매하는 바이 유러피언 기조와 함께 무기 공동 조달을 위한 수백조 원 규모 재정 지원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나토 시장을 공략하려면 성능과 가격 경쟁력은 물론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더 촘촘히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나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재 고등학교의 조롱 응원을 계기로 학생들의 혐오 표현 문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학교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은 교실에서 심지어 수업 시간에도 이런 표현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역사 왜곡과 조롱 논란을 부른 그 응원은 단지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학생들의 혐오, 차별, 역사 왜곡 발언을 들었다는 교사는 89.3%에 달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는 물론이고 수업 중 발언, 심지어는 과제나 발표물에도 등장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이나 역사적 인물의 죽음에 대한 조롱이 가장 빈번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말 끝마다 이제 이 끝에 노라는 말을 붙이거나 그리고 이제 운지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부엉이 바위 뭐 이런 얘기들을 각종 과제물과 자신들의 어떤 은어 속에서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 표현, 세대 계층 비하나 역사적 사건을 희화화하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런 현상은 교사가 보기엔 중학교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표출됐지만 학생들이 느끼기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극우 커뮤니티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의 성장기를 온통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래 집단이 강화되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친구가 혐오 표현을 해도 불편하지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른바 혐오 밈을 접하는 경로는 역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SNS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혐오 표현과 역사 왜곡 문제 등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놓고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수업. 선생님들은 훈육을 하다 자칫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학부모 민원 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과 더불어 아예 학칙으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최근 무섭노 발언으로 논란이 된 걸그룹 멤버뿐 아니라 유명인들은 종종 일배 의혹에 휩싸여왔습니다. 원래 뜻과 다른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늘면서 생각지 못한 논란으로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건데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상담실에 올라온 질문들입니다. 리센느 리더 원희의 무섭노 발언처럼 의문사와 같이 쓰이지 않고 노를 쓰는 게 잘못된 표현인지 확인하려는 질문들입니다. 이처럼 경상도 사투리 가운데 유독 노만 논란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상도 방언인 노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문화와 결합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무섭다를 무섭노, 맛있다를 맛있노 이렇게 의문형이나 감탄 이런 거 안 가리고 그냥 평서문 쓸 때 다 대신에 노를 넣어가지고 써버리니까 일배식 표현으로 오해받아 곤욕을 치른 사례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는 거꾸로 촬영된 영상을 7시에 올리고 팬 플랫폼에 이하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희화화하기 위해 사진을 거꾸로 올리거나 특정 표현을 사용한 일배의 방식이 연상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소속사는 어떠한 의도도 없었다고 해명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표현 방식이 특정 사이트 안에 머물지 않고 여러 온라인 공간으로 퍼져나간다는 점입니다. 혐오조롱, 비하 이런 것들을 하는 집단들이 정작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배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막는데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말이 또 다른 의미로 읽힐지 모두 알기 어려운 만큼 일상적인 표현마저 조심스러워졌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강남 대치동에 있는 재수학원으로 고급 외제 차량이 돌진해 건물 외벽이 부서졌습니다. 무더위 속에 충남 천안과 서울에선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고급 외제 승용차가 건물 앞 주차된 차량을 덮쳤고 외벽에도 금이 가 있습니다. 바닥엔 파편이 흩뿌려져 있고 열린 운전석으로는 에어백도 터진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고급 외제 차량이 대치동 유명 재수학원으로 돌진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학생들이 다수 오가는 곳이어서 하마터면 큰 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운전자는 맞은편 식당 대리 주차 직원으로 주차하려다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이 파손된 승용차 한 대가 고속도로 진입로에 놓여 있고 뒤로는 정체가 이어집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 밀락동에서 세종 포천 고속도로로 진입하던 승용차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밀락 나들목 부근이 1시간 10분 정도 정체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울타리 너머로 쉴 새 없이 물을 뿌리지만 연기가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이승만 전 대통령 사저이자 국가 지정문화재인 이화장 근처 전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40분 만에 꺼졌고 전시장 관계자 6명이 대피했습니다. 무더위 속에 전국 곳곳에서 정전도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남 천안시 불당동 일대 빌라 등 300세대 전기가 끊겼다가 4시간 40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같은 시간 신도림동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200여 세대 전기가 끊겼는데 1시간 반 만에 복구됐습니다. 주민들은 에어컨과 냉장고를 쓰지 못하거나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월드투어 아리랑을 이어가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가 팝의 본고장인 영국 런던에서 공연했습니다. 런던 도심에서는 BTS를 맞이하는 특별 행사가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방탄소년단의 7멤버가 무대에 등장하자 6만 4천여 석을 가득 메운 공연장에 환호성이 울려 퍼집니다. 신곡 훌리건의 강렬한 비트와 안무가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화려한 오프닝 무대가 펼쳐집니다. 삶의 거친 파도를 가르며 헤엄쳐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몽환적으로 표현한 스윙. 아리랑이란 주제에 걸맞게 한국적인 정서를 담아낸 연출도 매혹적입니다. 인기곡 버터, 다이너마이트까지 흐르면서 공연은 절정에 이릅니다. 사랑과 희망을 노래하는 BTS를 보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 팬들로 공연장은 이른 아침부터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Their music transcends language.
It transcends everything. They'll always find you when they need them. The love and respect they show each other and among their fans, it's so amazing. Really, I love them so much because of this. BTS의 공연 개막에 맞춰 런던의 랜드마크, 런던 아이는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템스강 위에는 아리랑 로고 조형물을 실은 대형 보트가 띄워졌습니다. 주영 한국문화원은 팬들을 위해 BTS의 무대 의상과 뮤직비디오들을 감상하고 한국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행사 티켓 2,600장은 온라인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2분 만에 매진될 정도로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K-팝뿐만이 아니라 한복, 전시, 전통문화 등 보다 다양한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측면들을 한류 팬들에게 선보이고자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북중미 여러 도시를 거쳐 유럽에 상륙한 BTS는 스페인 마드리드와 벨기에 브뤼셀에 이어 런던으로 왔습니다. 런던을 사로잡은 BTS는 남은 공연을 마친 뒤 독일 뮌헨,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K-팝 역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 투어를 이어갑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조정 국면이었습니다. 반도체 종목의 급락과 국제유가 상승이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특히 나스닥 지수는 1% 넘게 하락하면서 전날의 오름폭을 그대로 되돌렸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 배경에는 미국과 이란이 있습니다. 종전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서 중재국 카타르의 LNG 운반선까지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결국 미국이 강수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면제를 철회한 겁니다. 지난달 21일자로 발급했던 임시 일반 면허를 보름여 만에 취소했는데요. 이 와중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항로와 해상무역의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금 전 전해진 미국의 이란 공습 개시 소식까지 더해져서 중동 상황은 여전히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물가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지난달 소비자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1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 중간값은 3.7%로 집계됐습니다. 이건 지난 202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3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3.3%로 올라섰습니다. 여전히 물가 우려가 크다는 건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지금 통화 정책이 적절한 위치에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적어도 한 차례, 많게는 3차례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중입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리비안을 꼽아봤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기업인데요. 주가가 거의 20% 폭락했습니다. 차량 인도량과 매출, 연간 목표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오른 와중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이 돈으로 단기 수익성 확보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주주가치 희석은 당연하고요. 흑자 전환도 늦춰질 거란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한 기업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전기차 기업들이 마주한 냉정한 시장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보릿고개를 무사히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부터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인천 옹진구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수도권과 충남 곳곳에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서행하는 등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경기 서해안과 강원도 철원, 충남 북서부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고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하겠는데요. 정체전선이 오르내리며 내일까지 충청과 전북에 최고 2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중서부와 경북 중북부에 15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취약 시간대인 밤사이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물벼락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 만큼 호우로 인한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곳곳에서 열대야를 방불케 하는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8도, 청주 26.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비가 내리며 기온이 어제보다 내려가고 폭염특보가 일부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무덥겠는데요. 서울 27도, 광주 29도, 대구 32도로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오늘 중부와 전북,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는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